안녕하세요. 주초연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이탈리아를 살펴보는데요. 부제를 피자와 파스타 같은 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피자 속에 다양한 식재료를 넣어서 하나로 만든 것이 피자와 파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이탈리아는 각 지역마다 독특한 지방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라는 큰 틀에서는 하나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식재료들이 등장하죠. 여기서 이탈리아 지중해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올리브와 올리브유, 뭐 레몬, 뭐 이런 것들이 포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나머지 것들은 뭐 토마토와 이 고추는 사실상 남미 대륙에서 나온 것이고, 뭐 양파 같은 거는 뭐 유라시아 대륙 도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지중해만의 독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뭐 이런 시험 문제가 내지는 않겠지만 혹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이탈리아의 역사 문화 맛보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와 중세를 거쳐 통일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역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슬쩍 훑어보도록 하죠. 이 노천 카페 모습인데요. 이 베네치아인데 사실상 이 수상변에 이 카페가 있더군요. 저번 주에 보셨던 지도입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로마, 나폴리, 시칠리아, 그리고 사르디아, 스티니아 섬이 있습니다. 온갖 해산물들이 풍부하게 잡히고요. 이 해상로를 통해서 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중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콘스탄티노플은 이쪽이고요. 이쪽 그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왔던 동양의 값진 물산들, 향신료들이 베네치아나 제노바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나라는 사실 상당히 경쟁 관계였고요. 전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비잔틴과의 중개무역 상권을 두고 이 전쟁을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한번 슬쩍 이탈리아 역사를 보도록 하죠. 이제 얘기는 로마 공화정부터 시작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중에 공화정이 제국으로 변천되긴 하지만 이 공화정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로마가 팽창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화정과 시민권이에요.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로마가 대제국으로 팽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죠. 예전에 로마 공화정 이전의 전쟁에서는 죽을래 노예될래 뭐 이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방법밖에 없죠. 이 전쟁에서 지면 이제 모두 노예로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방법 이외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공화정은 또 다른 선택지를 던지죠. 성문 앞에서 로마 시민이 될래, 죽을래, 노예가 될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선택지가 하나 는다는 것은 뭐 좀 선택권이 하나 더 주어지는 거니까 좋긴 하지만 여하튼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그냥 타협을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이 노예가 되든 죽든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로마는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에서는 이웃 국가들을 이제 만약에 시민권으로 포섭한 경우에는 자치를 허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영역은 전쟁 없이 영역을 넓혀가죠. 단 대외 교섭권이나 동맹권 그런 것들 외교권은 이제 로마가 갖는 조건입니다. 자, 시작이 약간 좀 길어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로마가 이 인류에게 지금까지 준 선물 중에서 값진 것은 그 공화정이란 개념과 시민권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 테베레강 이 하류에서 일어난 로마인은 기원전 270년경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였고요. 기원전 27년 북쪽은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까지죠. 그리고 남쪽은 사하라, 서쪽은 이베리아 반도, 동쪽은 이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역이 계속 넓어지기만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로마는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7세기경 테베르강 하류에서 이 로마인들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로마인들은 그 위쪽에 있던 에트루리아의 식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는 공화정이 아니고 이 국왕제였는데요. 군주제였는데 이 군주가 에트루리아에서 파견된 군주였어요. 다시 말하면 에트루리아의 식민지에서 시작됐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식민지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과정에서 귀족의 영향력이 강해졌고요. 사실상 외세의 지배를 해방시켰던 사람들이 이 귀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족들이 사실상 원로원을 구성하고 그들이 공화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민지에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기원전 270년경에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우여곡절이 또 있죠. 이제 갈리아족이 240년대 정도에 로마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오고 로마를 완전히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사실상 국난이었죠. 뭐 로마가 그때 없어졌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피톨리노 언덕이 마지막 요새였는데 소위 말하는 마지노선이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 농성전을 하고 있는데 이 병사들도 개들도 모두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제 갈리아인들이 마지막 공격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거위들이 이제 발견하고는 이제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마군들이 깨어나고 이제 간신히 그 쳐들어온 갈리아족을 물리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갈리아족과 강화 조약을 맺는 그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상 후국 영웅이 거위가 돼버리는, 그래서 로마의 축제에서 거위들이 맨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거위가 갈리아족의 침입을 막아줬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에투르리아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해서 갈리아족 외적의 침입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카피톨리노 언덕의 거위 얘기는 사실상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뿐이죠. 그런 힘겨운 고난의 역사를 겪고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뭐 우국승천해서 그러한 대제국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역시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역사적 반성을 하고 인간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반성이죠.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실수 안 하면 그게 사람인가요? 신이죠. 마찬가지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보고 그 과거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이 바로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로마를 얘기를 하면서 또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판테온 건물입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것은 앞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피정복민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들의 신도 우리 신이고 우리 신도 너희 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폭넓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예, 그렇고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국교화가 이루어지고요. 331년에 콘스탄티노플 천도가 있게 됩니다. 395년에는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이 있고요. 그 결과 로마 제국은 두 개의 로마로 분해되게 됩니다. 이 서로마와 동로마로요.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인 오도아케르에 의해 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요. 동로마 제국은 그 후로도 계속 번영을 구가하다가 1500년대 1547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도는 지금 기억이 오락가락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여하튼 1500년대에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천년 이상이죠. 콘스탄티노플이 뭐 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로마 제국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제국으로서 이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단길의 서쪽 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길에서 오고 가는 모든 물품들이 집산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 집산된 물건들이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제노바나 베네치아를 통해서 서유럽으로 이제 팔려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개무역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1000년 이상 대제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르센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르센 조약이라는 것은 이탈리아가 처음 등장하게 된 중요한 문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프랑크 왕국의 까를루스 사후, 이 까를루스 대제와 관련해서는 약간 좀 여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베리아 반도사, 스페인사나 포르투갈사를 읽어보면 까를루스 대제, 독일 쪽 역사책을 읽다 보면 칼 대제, 프랑스 쪽 역사책을 읽다 보면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영국 쪽 책을 읽다 보면 찰스 대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사람이에요. 까를로스나 샤르만이냐 칼이냐 찰스냐는 뭐 철자도 똑같고 같은 말이라고,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각국사를 읽다 보면 이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약간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카를로스, 칼, 그리고 샤를마뉴, 그리고 찰스가 있는 경우엔 절대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핵심은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러면 프랑크 왕국의 칼이든 찰스든 카를로스든 샤를마뉴든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 카를로스 사후의 메르센 조약으로 영토가 나뉘게 되죠. 원래 베르딩 조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르딩 조약은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에서는 중요하지만 이 동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프랑스, 독일사라는 사람한테는 중요하지만 이탈리아를 중점으로 놓으면 별 의미가 없는 조약이고요. 이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원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클로비스의 대관식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 랭스 대성당, 프랑스에 있는 알자스 로렌 지역에 있는 랭스 대성당,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지식, 국왕직위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프랑스, 그 얘기는 저번에 프랑스 때 했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르네상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시민들이, 여기서 핵심은 시민들이에요.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부활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이죠. 이 르네상스에서 네상스는 불어에서 태어나다, 탄생을 얘기를 합니다. 이 르는 이 사실상 다시, 다시 한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교황의 후원으로 예술가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잔티노폴리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통해서 이제 제노바나 베네치아로 이 동양의 물산이
향신료가 들어오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사실상 이 지중해 무역의 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를 획득한 시민들이 등장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산층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중산층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이 시기는 여전히 어떤 시기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청이죠. 드디어 제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끔 그냥 뭐 이 비대면 수업이 작년 1학기 때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2학년 학생들은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이 뭐 선후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졸업해야지 되는 뭐 그런 분들도 생길까봐 참 걱정이에요. 사실 대학생활이라는 것이 뭐 대인관계를 넓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폭도 넓혀가면서 그래야지 되고 또 정보도 좀 알아봐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야 되니 이게 참 코로나가 우리들의 청춘을 아니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여하튼 우리들의 청춘을 뺏어가는 것 같아서 이건 어디다 손해배상을 해야지 되죠?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 얘기로 갔을까요? 그래요. 뭐 여하튼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민계급은요. 그런데 신분제 사회였죠. 이 돈이 있는데 부를 좀 과시하고 싶은데 이 과시할 방법이 없죠. 신분제 사회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신분제 사회에서는 먹는 것도 종류가 몇 개 이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입는 것도 누더기나 뭐 평민들이 입는 옷은 정해져 있죠. 주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칸 이상의 집은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자, 이제 평민들이 이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부를 과시할 방법이 없다. 이것처럼 참혹한 일이 없죠. 참담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복들이 개발이 돼요.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속옷을 비단 속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금은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이제 비단 옷에 박죠. 그 다음에 신분에 걸맞는 누더기 옷을 걸칩니다.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오늘 계속 환청이 들리네요. 참 걱정이에요. 이 정신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누더기를 칼로 푹푹 찢습니다. 그러고 이제 길거리를 나서게 되죠. 그러면 누더기 속에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장관이 펼쳐지게 되죠. 그걸 장관이라고 해야 될지 시대가 나온 비극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어떻게 보면 신분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 서민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신대륙 발견과 오스만 투르크의 진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신대륙 발견, 다시 말하면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이 이제 남미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을 통해서 새로운 농작물들이 소비재가 되고요. 특히 포르투갈을 통해서 이 희망봉, 아프리카를 통한 신항로가 개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중해 무역은 이제 서서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죠. 거기에 연이어서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그 지중해 무역을 이제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좀 세금이 인상됨으로써 물가를 인상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제 신항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사실상 지중해 무역에서 멀리 변방에 해당했던 이 포르투갈은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아프리카의 희망봉 케이프타운을 돌아서 이제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발을 했고요. 이쪽을 통해서 동양의 물산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17세기 이후가 되면 이 이탈리아에 있던 아주 많은 수의 도시국가가 쇠퇴하게 되죠. 사실상 이탈리아는 열강들의 가축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반도국가가 가지는 이 문제점 중에 문제점이자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반도국가들은요, 이 삼면이 바다고요, 위로는 대륙이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로의 진출이 용이해요. 역으로 식민지 사관에서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끊임없는 침범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또 뒤집어서 놓고 보면 사실상 반도국가들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죠. 아주 폭이 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업로가 변화되면서 사실상 무역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탈리아는 이제 열강들의 가축장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끊임없는 침범을 받게 되고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이 북부 이탈리아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합니다. 나중에 오스트리아가 대부분 다 갖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마키아벨리입니다.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군주는 아주 영악해야지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뒤통수도 칠 수 있어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거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끊임없는 침범과 국토 손실, 이 식민지화를 경험하게 되죠. 왜 우리가 외세에 침략을 받게 됐느냐? 이 마키아벨리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통일만 이룰 수 있고 외세를 내몰 수만 있다면 군주는 영악해도 좋고 뒤통수를 치던 앞통수를 치던 여하튼 영악해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통일, 그리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군주의 등장을 목말라 했던 것이 바로 이 마키아벨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 메모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 성문으로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되죠. 사실상 마키아벨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 유럽의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 작은 도시국가들로 나뉘어 있던 이탈리아 각지는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되어 이 사실상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루게 되죠. 이 분열된 이탈리아에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전파되고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어요. 숙구이당이라고 이 카르보나리 당 운동도 있었어요. 이 숯이라는 것은 참나무를 이제 해서 불에 태워서 재는 아니고 여하튼 이 숯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상 상간에 비밀 산채를 만들고 이제 독립운동, 비밀결사단체를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체제를 변화시킨다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냥 산발적인 움직임이 있었고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중운동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상 청년 이탈리아당이라는 공화주의를 목표로 하는 정당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좌절되게 되죠. 청년 이탈리아당은 공화제를 이상으로 하고 또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 정당의 목표로 삼는 정당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탄압을 받고 해산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1861년에 이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를 국왕으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 숙구이당이나 청년 이탈리아당은 사실상 이 낭만주의적인 통일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식의 구호들이 난무하고 이제 그런 통일운동, 낭만적인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르디니아 왕국의 비토리오 에마누엘 2세 그리고 그를 모신 카보우르 제상이 있습니다. 이 제상은 카보우르는 사실상 그러한 낭만적 통일운동만 가지고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이 군비를 확장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세금을 확보한 뒤에 그거를 전부 군비로 이제 전환을 하고요. 그 전비를 통해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중에는 이 프랑스 와는 직접 전쟁은 하지 않고 프로이센 이 프랑스 전쟁에서 프로이센을 지지하고 구원병을 보내는 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현실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탈리아는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어떤 낭만적인 구호만 가지고는 통일은 사실상 신기루 같은 그런 것이라고 이 사람들 에마누엘 2세나
그리고 카보르 재상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수도는 토리노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 사르디니아 왕국의 이 수도였던 토리노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 피렌체로 옮겨졌다가 그래요. 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북부 이탈리아를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남부 나폴리와 시칠리아 섬은 가르발디라는 사람이 이 붉은 셔츠단이라는 붉은색 셔츠를 입은 붉은 청년단을 구성해서 이거는 의용군이에요. 자발적인 시민 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시민군 붉은 셔츠단을 조직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나폴리 그리고 시칠리아 섬을 점령하고요. 이 사람은 앞서 얘기했던 청년 이탈리아 당의 아주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공화제주의자죠. 그런데 그 영토를 이 피렌체 잠시만요.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이 엠마누엘 국왕에게 바치게 되면서 이제 통일을 종식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 순간적으로 헷갈렸네요. 요새 왜 이러죠? 산도 못 올라가. 뭐 운동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요. 그냥 코로나 핑계만 계속되고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병균자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 수는 없죠. 아자, 죄송합니다. 이 피렌체로 옮겨가게 됩니다. 1870년에 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있었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이탈리아는 프로이센을 지원을 했고요. 거기서 프로이센이 이제 프랑스를 이기게 되자 로마를 점령하게 되고요. 1871년 로마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힘에 의한 통일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솔리니와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연합국 측에 가담해서 전승국이 됩니다. 그런데 전승국이 됐는데 전리품이 없었던 거죠. 기존의 체제에서 사실상 독일이 가진 식민지를 이제 나누는 것가 유일한 전리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승전국들, 영국, 프랑스 등이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탈리아가 얻은 것은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에다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불황으로 혼란이 거듭되게 됩니다. 1929년 전국의 혼란을 틈타 각지의 파시스트들이 무혈 쿠데타에 성공하여 무솔리니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파시스트들은 사실상 극우 세력일까요? 극좌 세력일까요? 여러분들이 좀 말이 좀 그렇겠다. 여하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사실상 극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히틀러, 나치즘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극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극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노동자 표를 많이 의식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정책을 내놓죠. 이 해외여행을 이 노동자들이 거의 다녀오지를 못하는데 이 국가에서
장려금을 주어가면서 해외여행을 시켜줍니다. 히틀러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 뭐 예를 들어 세명장을 뭐 법으로 정해서 그거를 어기는 자본가들은 이제 철퇴를 내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노동자 지향적인 그 활동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요, 뭐 이거는 무솔리니나 뭐 이 나치즘이나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뭐 그런데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져서 저 자신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같은 범주로 놓고 이제 차이를 차라리 들여다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이제 이 나치즘이 뭐 또 극우라고 오해받는 것은 이제 인종주의 때문이죠. 인종주의, 뭐 아리안족의 어쩌고저쩌고 우월성,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표만 된다면 뭐 극자든 극우든 가릴 것 없이 온갖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이 파시즘 그리고 나치즘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표를 의식해서 뭐 극우든 극자든 표만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들 정당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특정한 형태를 두고 뭐 극자다 극우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걸로 보여요. 단 한 가지, 뭐 제가 독일 쪽은 다음 주에 또 수업을 하게 될진, 다음 주에 영국을 할지 독일을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나치즘이 등장했을 때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중사회가 열리게 되죠. 그 시기는 대중 여론사회고요. 또 마이카 시대이기도 해요. 아우토반이 뚫리고,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가 뚫리고 거기에 마이카 시대가 나타났고요. 거기다가 이제 왜 오토바이 부릉부릉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가죽 잠바에다가 쇠사슬 같은 거 뭐 왜 스스로를 구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막 하고 부릉부릉거리면서 싸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이 시기의 얘기들이에요. 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현대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대중 소비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시기가 바로 이 1920년대, 30년대의 이 사회 모습입니다.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비이성적인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는 지금도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고, 결국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희한한 체제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치에 끊임없이 무관심해지는 대중들이 다른 것보다도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만 잘 살면 되는 거고, 뭐 남이야 어떻게 되든 뭐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고,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상 인종학살이라든지 여러 사회 병리 현상을 만들어낸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좀 엉뚱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탈리아 얘기하다가 독일 얘기로 넘어갔을까요? 비슷합니다.
이 1929년 세계 공황에 대처하여 무솔리니는 파산 임박 산업과 은행에 정부 자본을 투입하는 한편 독재 체제를 강화하며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제 탈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민족주의를, 국가주의를 이제 서서히 사람들 머릿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었죠. 큰 성과를 거둬서 1936년엔 에티오피아를 병합하고요. 1937년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방공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1940년에는 영국,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되죠. 국내에서는 이탈리아 국내에서는 파시스트와 주둔 독일군에 대한 레지스탕스 운동도 격화되게 됩니다. 1943년 7월 결국 무솔리니 정권이 붕괴됐고요. 제2차 세계대전 후 레지스탕스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을 주체로 하여 이 후일의 정치가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공화제로요.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뭐 차린 건 맞네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게 좀 죄송하긴 한데요. 여기서 뭐 사실상 중동에서 들어온 것들은 이 향신료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는 저쪽이고요. 남미고 여기서 올리브 정도나 뭐 이탈리아 지중해식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시금치나 양파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라시아 대륙 어디서든 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탈리아의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며 공존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문제를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7주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 과제는 여러분들께 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죠. 실감나게 얘기를 하려면 알립니다. 딱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자, 중간고사 대체 과제입니다. 이제 비대면 시험을 보는데 다들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이골이 났죠. 그래서 점점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다들 경험이 쌓여서 그러는지 점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2020 학년도 1학기 때는 성적들이 이 가로넣기 문제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근데 2학기 때는 또 상당히 향상이 돼 있더라고요. 점수가. 뭐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겠죠. 뭐 뻐꾸기도 그냥 우는 건 아닐 테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어떤 현상이 되겠죠. 그냥 얼버무리고 있죠. 여하튼 그래요.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여러분들께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빼곡하죠? 예, 진정하시고요. 저도 진정하고. 이 슈퍼로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인데 이 비단, 향신료, 소금, 황금, 찻길을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비단길, 향신료길, 소금길, 황금길, 찻길을 주제로 해서 이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역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도서입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읽은 다음에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출판사에다가 좀 여러분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었어요.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 그랬는데 돌아온 대답이 책이 없다 라는 주제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책을 파시는 양반이 책이 없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골자를 추려보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더 찍을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전자책은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책으로 이 슈퍼로드라는 책을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이를 전체적으로 읽은 다음에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이 여행객들을 인솔하여 그 두 가지 길을 소개하는 여행 안내사의 입장에서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고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단길은 아까 얘기한 실크로드를 가지고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향신료길은 이 중국에서 광저우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바닷길,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의 바닷길을 소재로 한 길이고요. 이 소금길은 어떻게 보면 무역의 가장 원형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이 북아프리카, 이 사실상 사하라 사막 인근의 이 필요한 물자들, 서로가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교역하는 어떻게 보면 무역의 아주 전형적인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들이에요. 이 황금과 찻길은 이제 이 남미 대륙으로 그리고 남미 대륙에서 아시아로 연결되는 그러한 교역로, 어떻게 보면 유럽을 기준으로 한 이 교역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찻길은 사실상 향신료길 이후에 이제 서구에서 개발했던 이 어디죠? 광저우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연결되는 이 바닷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한 군데를 가지고 두 가지 길을 선택해서 한번 여행객들을 인솔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흥미와 또 그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거는 뭐 쓸데없는 잔소리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얘기할게요. 이 인터넷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자료를 그대로 복붙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복붙이라. 하하, 복붙이라.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번 아들내미한테 얘기를 물어봤었어요.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지금 2학년으로 대학 2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더니 복붙이라 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여하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복분만큼은 철저히 여러분들이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는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죠. 복붙은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복붙하다가 걸리면 이게 30점짜리거든요. 그냥 가감히 30점을 마이너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요, 이 사실상 중간고사를 이기 때문에 이 총점에서 3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출기한은 4월 29일 목요일부터 5월 20일 목요일까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LMS 중간고사 대체 과제란을 4월 29일 날 열어놓을게요. 그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A4 용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좀 스타일은 지정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노안이 참 나이가 드니까 노안이 생겨가지고 이게 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좀 원래는 스타일을 지정해 드리지 않는데 이번 학기부터 좀 지정을 해 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그 꼴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걸로 보여요. 요새 무슨 저작권이다 뭐다 해서 이 서체도 마음대로 못 쓰죠. 그런데 뭐 맑은 고딕 정도는 다 가지고 있고 또 쉽게 뭐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맑은 고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12포인트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11포인트로 통일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행간은 160%로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장시간 동안 그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엔 영국이나 독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게요. 자, 그러면 장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고맙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